자, 2016년 11월 1일 오후 9시 16분입니다. 오늘은 사기 권 58 양효왕세가 제28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양효왕세가 생각보다 길지 않네요. 생각보다 길지 않은데 이제 진짜 얼마 남았구나. 자, 양효왕 유무는 한나라 문제의 아들이며 경제와 같은 어머니 소생이다. 모친은 두태우이다. 한문제에게는 모두 네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가 태자 바로 한나라 경제였고, 둘째 아들은 유무였고, 셋째 아들은 유참이었고, 넷째 아들은 유승이었다. 참은 삼으로도 읽을 수 있으니까 유삼이라고 읽어도 되겠네요. 자, 한나라 문제가 즉위한 지 2년이 지나자 유무를 대왕이라는 거는 여기 대나라의 왕이죠. 대왕의 유참을 태원왕의, 태원은 용입니다. 유승을 양왕에 각각 봉하였다. 양나라는 아마 이 근처 어딜 거예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자, 1년 후 대왕이라는 게 유무죠. 유무를 회양왕으로 옮겼다. 회양은 어디일까? 회양은 아마 회수 이북을 의미할 텐데 아마 이 근처이겠죠. 양이라는 게 강의 북쪽을 의미하거든요. 대 땅을 모두 태원왕에게 주고 대왕이라고 불렀다. 유참은 재위한 지 17년 만에 세상을 떠나니 시호는 효왕이었다. 그의 아들 유등이 자기를 계승하니 그가 대나라 공왕이었다. 대공왕은 재위한 지 29년 만인 원광 2년에 죽었다. 원광은 그 한나라 무제 때의 연호입니다. 그의 아들 유의가 자기를 계승하니 그가 곧 대왕이다. 유의가 자기를 계승한 지 19년 만에 한왕조는 관을 확충하여 상산을 경계로 여기서 관이라는 건 관문이요, 관문. 관문을 확충하여 상산을 경계로 삼아 대왕을 청하로 옮겨 왕으로 삼았다. 청하왕은 원정 3년에 옮겼다. 원정도 그 무제 때 연호일 것이고, 청하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상산은 어디냐면은 상산은 이북 쪽이 어딘데 정확히 위치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 근처 어디입니다. 청하도 아마 저 근처겠죠. 자, 그 전에 유무가 회양왕이 된 지 10년 만에 양왕 유승이 죽으니 시호가 양나라 회왕이었다. 양회왕은 한 문제의 막내 아들로서 양회왕에 대한 문제의 총애가 다른 아들보다 더하였다. 그 이듬해 회양왕 유무를 양왕으로 옮겼다. 이로써 양왕이 양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한 것은 한나라 문제 12년이다. 이로써 양왕이 처음 왕으로 봉해진 지 이미 통산 11년이 되었다. 양왕 14년에 드디어 유무가 양왕이 됐습니다. 양왕 14년에 수도로 가서 황제를 배하라 했다. 17년, 18년에도 계속해서 수도로 가서 황제를 배하라고 머물렀다가 그 이듬해야 비로소 양으로 돌아왔다. 21년에 다시 입주하였다. 22년에 한나라 문제가 붕화했다. 24년에 입주하였다. 25년에 재차 입주하였다. 이때 황제는 아직 태자를 확정하지 않았다. 이때 황제는 그 경제니까 경제에, 그러니까 효왕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유무는 경제의 삼촌이 되는 셈이죠. 이때 황제는 아직 태자를 확정하지 않았다. 일찍이 황제는 연회 때 양효왕에게 슬며시 이렇게 말하였다. 짐이 죽은 후 제위를 그대에게 전해주리라. 양왕은 거절하였다. 비록 황제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닌 줄 알았지만 내심으로는 기뻐하였다. 두태우 역시 이와 같았다. 이에 봄에 오초, 조, 교동, 교서, 제남, 치천 7국이 반란을 일으켰다. 오초 7국이 아니죠. 오초의 연합군은 먼저 양나라의 극벽을 공격하여 수만 명을 죽였다. 양효왕은 수양을 지키며 한안국과 장우를 대장군으로 삼아 오초 연합군에게 항거하였다. 오초 연합군은 양나라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 서쪽으로 진공할 수 없었으므로 태위 주하부와 3개월을 대치하였다. 오초 연합군이 격파되자 양나라가 죽이거나 포로를 잡은 오초의 군사는 대략
한나라 조정이 죽이거나 포로를 잡은 숫자와 대등하였다. 양나라가 공이 컸다 그런 말이죠. 이듬해 한나라 조정에서는 태자를 세웠다. 이후에 양나라는 한나라 조정과 가장 친근하였고 또한 전공이 있었다. 또 양나라는 큰 나라이면서도 천하의 비옥한 땅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 지역이 북쪽으로는 태산에 연접하였고 서쪽으로는 고양이 일어났으며 40여 개 성이 모두 큰 현이었다. 고양은 어딘지 모르겠고요. 태산은 이 근처 어디죠? 자, 양효왕은 두태오의 작은 아들로서 매우 총애를 받아서 하사받는 재물이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많았다. 당시 양효왕은 동원을 짓고 있었는데 그 둘레가 300여리나 되었다. 또 수양성을 확대하여 70여리가 되게 하였다. 크게 궁전을 짓고 복도를 만들었는데 궁전에서부터 평대까지가 장장 30여리나 되었다. 조정이 하사한 천자의 깃발을 받았으며 출입하는 관원이 천여 수레와 만여 마리의 말로 가득하였다. 동서로 수레를 달리며 사냥하면 그 위세가 천자와 같았다. 외출할 때에는 미리 길을 치워 행인을 차단시켰고 돌아와서는 경계를 강화했다. 사방에 호골지사 등을 불러들여 효산 이동에 유세객들이 다 왔으니 제나라의 양승, 공손괴, 추양 등이 바로 그들이었다. 추양은 그 노중련 추양열전할 때 나왔던 그 추양일 겁니다. 아마도 맞나? 맞을걸? 아마도. 자, 공손괴는 기이한 계책을 많이 냈는데 처음 양효왕을 알려나자 양효왕은 그에게 천금을 하사하고 중위의 관직을 맡겼으니 양나라에서는 그를 공손장군이라고 불렀다. 양나라는 노, 활, 창 등의 병기를 노라는 거는 쇠뇌요, 쇠뇌, 석궁. 노, 활, 창 등의 병기를 수십만 개나 제조하였고 창고에 저장해 놓은 금전이 근 1억에 달하였다. 주옥과 보기도 한나라의 조정을 능가했다. 29년 10월에 양효왕이 입주하였다. 경제는 사자를 파견해 부저를 가지고 사마 수리를 타고 관에 가서 양효왕을 맞게 하였다. 양효왕은 조현을 마치자 또 상소를 올리고 수도에 머물렀는데 이는 두태오가 총애하였기 때문이었다. 양효왕은 황궁에 들어와서는 곧 경제와 같은 수레에 앉았고 궁 밖에서는 같은 수레를 타고 사냥하였으며 상림원에서는 새와 짐승을 쏘았다. 양나라의 시중, 난관, 알자들은 모두 명부를 등기하여 천자의 궁전 금문을 출입하였는데 한왕조의 환관과 구분이 없었다. 자, 위태위태하죠. 11년에 황제가 율태자를 폐하자 두태오는 속으로 양효왕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였다. 대신과 원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원앙 아닌가? 예, 원앙입니다. 원앙. 자, 원앙, 조조 원앙 열전 기억하시죠? 원앙 등이 경제에게 그것을 저지하도록 하나자 두태오의 동의는 저지되었고 이로부터 양효왕을 계승시키는 일은 다시 제기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일은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였다. 양효왕은 사직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에 여름 4월 경제는 교동왕을 태자로 세웠다. 교동은 어디냐면은 여기 제나라 땅입니다. 교동왕을 태자로 세웠다. 양효왕은 원왕과 후사를 논의한 대신을 면망하여 몰래 양승, 공손괴 등과 함께 사람을 파견하여 원왕과 후사를 논의한 다른 대신 10여 명을 살해하였다. 조정은 살인자를 조사했으나 찾지 못하였다. 당시 천자는 양효왕을 의심하고 살인한 하수인을 체포하니 그들은 과연 양나라에서 파견한 자들이었다. 조정에서는 곧 사자를 끊임없이 파견하여 양나라로 가서 조사하여 공손괴와 양승을 체포하였다. 공손괴와 양승은 양효왕의 후궁에 숨어 있었다. 사자가 양나라의 재상을 급히 꾸짖으니 양나라의 재상 헌구표와 내사 한왕국이 이때 내사로 있었군요. 양효왕에게 가난하였다. 양효왕은 그제서야 양승과 공손괴를 자살하게 하고 그들을 넘겨주었다. 경제는 이로부터 삼촌인 양효왕을 원망했네요. 양효왕은 두려워서 곧 한안국을 파견하여 장공주를 통해서 두태오에게 사죄하였다. 그 후에 비로소 용서를 얻었다. 경제의 노기가 조금 풀어진 후 양효왕은 상서를 올려 조연하고자 청하였다.
관에 도달하자 무라는 양효왕에게 권하여 양효왕으로 하여금 격을 낮추어 배로 만든 수레를 타고, 배라는 건 삼배요, 삼배. 2명의 시종관을 데리고 관으로 들어가 장공주의 화원에 숨어 있도록 하였다. 모란이 누구냐면은, 모란은 그냥 양나라 효왕의 신하랍니다. 사람 이름인가 보네요. 한나라 조정에서 사자를 파견해서 양효왕을 영접하려고 하니 양효왕은 이미 관으로 들어왔는데 수레와 말은 관 밖에 있었고 양효왕의 소재는 파악할 수가 없었다. 투태호는 울면서 말하였다. 황상께서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경제는 걱정되고 두려웠다. 이때 양효왕은 대궐문 앞에 와서 부질 앞에, 부질 그러니까 도끼하고 뭐 그런 건데, 예, 도끼 같은 거요. 부질, 도끼, 붙자. 부질에 엎드려 사과했다. 사죄하였다. 그 후 투태호와 경제는 기뻐하며 서로 상대하고 울었다. 다시 예전과 같아졌다. 양효왕의 수종관을 모두 입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제는 양효왕을 소원하게 대하여 이전처럼 같은 수레에 타지 않았다. 35년 겨울 양효왕은 또 경제를 아련하였다. 양효왕은 상수하여 수도에 머무르려고 했으나 경제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양효왕이 본국으로 돌아가니 심정이 즐겁지가 않았다. 그가 북쪽으로 양산에 올라 사냥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 마리의 소를 헌상하였다. 그 소는 발이 등 뒤에 있었으므로 양효왕은 그것을 싫어했다. 중순 6월 중순 양효왕이 열병에 걸려 6일 만에 죽었는데 시호는 효왕이었다. 그래서 양효왕이네요. 양효왕은 평소 모친에게 매우 효성이 지극해서, 잠깐만, 문제의 아들이니까 미안합니다. 효왕이 양효왕의 경제의 삼촌이 아니고 경제의 동생이네요. 동생. 그죠? 내가 지금 착각했네. 예, 미안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아까 내가 삼촌이라 그랬는데 삼촌이 아니고 그겁니다. 그 동생입니다. 동생. 자, 양효왕은 평소 모친에게 매우 효성이 지극해서 모친 두태호가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기만 하면 음식을 먹지 못하였고 편안히 잠자지 못하였다. 그리고 항상 장안에 머무르며 봉양하고 싶어했다. 난 사람은 난 사람인가 봅니다. 자, 태호도 그를 매우 사랑하였다. 양효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 두태호는 통곡하며 비탄에 잠겨 음식을 먹지 못하고 황제가 과연 내 아들을 죽였구나 라고 하였다. 이렇게 처신하면 안되지. 자, 경제 또한 슬프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하여 장공주와 이 일을 상의하여 양나라를 5개 나라로 나누어 양효왕의 5 아들을 전부왕으로 봉하고 5 딸들에게는 탕모급을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두태호에게 보고하였다. 두태호는 그제서야 기뻐하며 경제를 칭찬하며 음식을 더 들었다. 양효왕의 장남 유매가 자귀를 이어 양왕이 되었으니 그가 바로 공왕이다. 차남 유명은 제천왕에 봉해졌다. 셋째 아들 유팽리는 제동왕에 봉해졌으며 넷째 아들 유정은 산양왕에 봉해졌고 막내 아들 유불식은 제음왕에 봉해졌다. 양효왕이 죽기 전에 그 재산이 억만으로 계산되었으나 자세히 헤아릴 수가 없었다. 양효왕이 죽은 후에 부고에 남은 황금이 40만여 근이며 그 밖의 재산의 가치도 이와 대등하였다. 양나라 공왕 3년에 경제가 붕어했다. 공왕은 제위 7년 만에 죽고 그 아들 유양이 자귀를 이으니 그가 바로 양나라 평왕이다. 평왕 유양 14년에 그의 모친을 진태호라고 불렀다. 양나라 공왕의 모친은 이태호라고 불렀는데 이태호는 곧 평왕의 친조모가 된다. 친할머니요. 양평왕의 왕후는 성이 임이어서 임왕후라고 불렀다. 임왕후는 양평왕 유양의 총애를 받았다. 이전에 양효왕이 살아있을 때 뇌준이 있었는데, 뇌준이라는 거는 그 술단지래요. 술단지. 청동으로 만들었고 황금 장식을 해서 구름 무늬를 넣은 술단지가 뇌준이랍니다. 자, 뇌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가치가 천금에 달하였다.
효왕은 일찍이 후세에 훈계하기를 뇌준을 잘 보존하여 타인에게 주지 말라라고 당부하였다. 이마구가 이 소식을 듣고는 뇌준을 가지고 싶어했다. 꼭 보면은 하지 마라 하면 하고 싶어 꼭 하는 놈들이 있어요. 진짜로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은 반드시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 놈들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판도라를 조심하세요. 양평왕의 조모 이태우는 선왕께서는 이 뇌준을 타인에게 주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다른 재물은 비록 그 가치가 100억이라도 임의로 처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망호는 더욱더 뇌준을 가지고 싶어졌다. 유양은 곧 사람을 파견해서 창고에서 뇌준을 꺼내게 하여 판도라에게 상으로 하사했다. 이태호는 개빡쳤다. 한나라 조정에 사자가 오자 직접 이 일을 호소하려고 했다. 그러나 평왕과 판도라는 그녀를 저지하여 문을 잠그니 이야 개막장이네요. 이태호는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손가락에 끼어 조정의 사자를 만나보지도 못하였다. 개막장이네요. 자세히 보니까. 자, 이태호 또한 예전에 암암리에 식관장과 낭중, 윤패 등과 통간한 적이 있었다. 통간. 양평왕과 임왕후는 판도라는 이 일을 가지고 사람을 시켜 이태호에게 넌저시 암시하게 해서 이태호가 뇌준의 일을 다시는 폭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태호는 몰래 음란한 행위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태호는 얼마 후 병이 들어 죽었다. 이태호가 병이 들었을 때에도 판도라는 병문안을 가보지 않았고 서거한 후에는 거상도 하지 않았다. 자, 문제의 시작이죠. 분명히 이거 나중에 문제될 겁니다. 무제 원삭 연간에 수양 땅에 유안반이라는 자가 있었다. 다른 사람이 그 부친을 모욕하자 그는 회양태수의 손님과 함께 수레를 타고 외출하였다. 태수의 손님이 수레에서 내려 떠나자 유안반은 그의 원수를 수레 위에서 살해한 후 도망갔다. 회양태수는 빡쳐서 양나라의 2000석급의 고급 관리를 책망하였다. 양나라의 2000석급의 고급 관리는 유안반을 급히 체포하고 유안반의 친척을 잡아들였다. 유안반은 양나라 왕족의 은밀한 사건을 알아채고는 한나라 조정에다가 양평왕과 그의 조모 이태호 사이에 내부를 쟁탈한 사건을 전부 긴급히 보고하였다. 당시 한 조정의 승상 이하의 관리들은 이 사건을 자세히 파악하였고 이 사건을 빌미로 양나라의 고급 관리에게 타격을 주려고 천자에게 보고하였다. 천자는 법관에게 맡겨 신문하게 하니 과연 이 일이 모두 드러났다. 공경 대신은 평왕 유양을 폐출시켜 평민으로 만들자고 청원하였다. 천자는 이태호는 음란아이가 있었고 평왕 유양은 훌륭한 스승이 없어 의롭지 않은 일에 빠졌다라고 하고는 즉시 양나라의 8개 성읍을 박탈하고 이망훈을 저작거리에서 효시하게 하였다. 야, 이건 큰데요? 효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목 잘라서 걸어둔다 그런 말이에요. 양나라에는 아직 10개 성읍이 남아있었다. 유양은 제위 29년 만에 죽으니 시호는 평왕이다. 그의 아들 유무상이 자기를 계승해서 양왕이 되었다. 제천왕 유명은 양효왕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길어? 효왕의 아들인데 환읍 후의 자격으로 경제 중원 6년에 제천왕이 되었다. 7년 후 중위를 사살한 죄로 한 조정의 담당 관리가 목을 벨 것을 주청하였으나 천자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제천왕 유명을 폐출하여 평민으로 만들어 방릉으로 옮기게 하고 그 영지는 조정에 귀속시켜 군으로 만들었다. 제동왕 유팽리는 양효왕의 아들인데 경제 중인 6년에 제동왕이 되었다. 왕위에 오른 지 29년 뒤의 일이다. 유팽리가 거만하고 포악하여 국왕의 예의를 상실하여 밤에 비밀리에 그의 노복이나 또는 목숨을 걸고 악행을 저지르는 소년들 수십 명과 함께 살해를 하고 재물을 탈취하는 일을 즐겨하였다. 왕이요. 그리하여 그에게 살해당한 사람이 이미 100여 명이나 발각되었는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알고는 밤에 다니지 못할 정도였다.
피살자의 아들이 이를 상서하여 보고하였다. 한나라 조정에 보고했겠죠. 조정의 담당 관리가 목을 베자고 조청하였으나 황제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를 배출시켜 평민으로 만들고 상용으로 옮겼다. 상용 땅은 여기죠. 상용 땅은 이 멀리 이쪽 어디일 겁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쪽 어디일 거예요. 효영지는 한나라 조정에 귀속시켰고 그곳에 대하군을 설치하였다. 산양의 애왕 유정은 양효왕의 아들인데 경제 중원 6년에 산양왕이 되었다. 그는 중원 9년에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 bun국은 반환되었고 영지는 한나라 조정에 귀속되어 산양군이 되었다. 제음의 애왕 유불식은 양효왕의 아들인데 경제 중원 6년에 제음왕이 되었다. 그는 1년 만에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 bun국은 반환되었고 영지는 한나라 조정이 귀속되어 제엄군이 되었다. 태사홍은 말하였다. 효왕은 두태호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경제의 동생으로서 비옥한 토지를 점유하였으며 게다가 한왕조가 흥성하고 백성이 부여하였던 까닭에 자신의 제사들을 저축하고 공시를 확충하였으며 수레말 복식이 천자에 비견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본분에 지나친 것이었다. 자, 여기까지가 양유왕 세간데 뒤쪽에 저선생이 붙인 말이 있습니다. 저선생이 글을 좀 못쓰긴 하지만 그래도 읽어보죠. 저선생은 말하였다. 저선생은 저소손이란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사기를 조금 보충한 사람입니다. 자, 내가 난관으로 있을 때 궁전에 말하기 좋아하는 늙은 난관으로부터 그들이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양효왕이 원한을 가진 것은 제위를 계승하려는 야심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궁중에서부터 그 원인이 나온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두태우는 여주로서 작은 아들을 총애한 까닭에 양효왕을 태자로 삼으려고 했다. 대신들은 그때 그렇게 하면 너노한다는 이유를 직설하지 못하고 여주의 마음에 영합하여 비위를 맞춰 암암리의 태우의 환심을 얻어 상을 받으려고 했으니 그들은 충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만약 모두 위기 후 두영처럼 그렇게 직관하였다면 어떻게 뒷날에 후환이 있었겠는가. 위기 후에 대해서는 위기 무한후 열전을 보세요. 경제가 양효왕과 궁중에서 만나 함께 두태우를 모시고 술을 마실 때 경제는 내가 천추만세 후 그대에게 제위를 전하리라 라고 하였다. 태우는 이에 아주 기뻐했다. 그때 두영은 면전에서 땅에 엎드려 이렇게 말하였다. 한나라 법제 규정에 제위를 자손 중에 적손에게 전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황제께서는 무엇에 의거하여 동생에게 제위를 전하여 마음대로 고조의 규정을 고치려고 합니까? 당시 경제는 묵묵히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두태우는 내심 언짢아 했다. 옛날에 주나라 성왕은 어린아우와 나무 아래에 서서 오동나무 한 잎을 그에게 주며 이것으로 너는 봉해주리라, 나는 너를 봉해주리라 라고 했다. 이때 주공이 그 말을 듣고서 천자께서 아우에게 봉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라고 했다. 성왕은 나는 단지 그에게 장난삼아 말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했다. 주공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주는, 그러니까 사람의 주인은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희롱의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말하였으면 반드시 실행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성왕은 어린 아우를 응국에 봉해주었다. 이후로써 성왕은 일생 동안 감히 희롱된 말을 하지 않았고 말하였으면 반드시 실행하였다. 효경에 법도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법도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있다. 이것은 성인의 격언이다. 당시 황제는 듣기 좋은 말을 양효왕에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양효왕은 두태호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교만함이 이미 오래되었고 자주 경제에게 듣기 좋은 말을 들어왔다. 경제가 죽은 뒤 양효왕에게 제위를 전한다는 말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 또 제후왕이 천제를 아련할 때 한나라의 법제에 의하면 모두가 4차례에 걸쳐 아련하게 되어 있다. 처음 수도에 도착하여 궁중에 들어가 소현하여 약식으로 아련한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사슴 가죽으로 깔은 벽옥을 현상하여 정월을 축하하고 예의에 따라 정식으로 아련한다. 3일이 지난 후 천자는 제후왕을 위해서 주연을 베풀고 금정과 제물을 하사한다. 또 이틀이 지나면 다시 궁중에 들어가 소현회의를 행하고 그 후에 하직한다. 장안에 체류하는 기간은 모두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른바 소현이라는 것은 천자가 한가할 때 공중에서 아련하고 공중에서 술 마시는 것으로 이것은 일반 사민들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양효왕은 서쪽으로 수도에 가서 천자를 아련하고는 기회를 틈타 머물러 거의 반년 가까이 거주하였다. 궁중에 들어가서는 천자와 함께 수레를 탔고 외출할 때에도 천자와 함께 큰 수레를 탔다. 천자는 풍자의 어조로 제위를 계승해주겠다는 말을 양호에게 하였으나 양효왕에게 하였으나 실제로 제위를 준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양효왕으로 하여금 원망하는 말을 나오게 하였고 반역을 도모하게 하였다. 그렇게 되니 한조정에서는 그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 아니면 사양할 줄을 모르는 것이다. 경제가 효왕한테 장난으로나마 아니면은 자기 엄마인 두태우한테 잘 보이려고나마 너한테 황제 자리 줄게 라고 했는 순간부터 양효왕은 원래 자기가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한나라의 예의제도에는 황제를 비하하여 정월을 축하하는 것은 항상 왕 한 명과 4명의 제후만이 동시에 아련할 수 있으며 그것은 12여 년에 한 번 오는 것이다. 저 양효왕은 항상 해마다 입주하여 아련하고는 오랫동안 머물렀다. 속담에 교만한 자식은 효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태사태부를 모시고 충원으로 가는 선비를 제상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 밤이나 한장유 등과 같은 이는 감히 직원으로 가나했으니 어찌 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 대기 듣건대 양효왕은 서쪽으로 입주하여 그 밤하고 한장유에 대해서는요 그 급정열전을 보세요. 그 밤에 대해서는 특히 한장유는 한항국인데 한장유 열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대기 듣건대 양효왕은 서쪽으로 입주하여 두태우를 비하라 했고 평상시에 회견할 때 태우의 면전에서 경제와 함께 앉아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두태우는 경제에게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은나라의 원칙은 친애하는 것이고 주나라의 원칙은 존중하는 것인데 그들의 이치는 일치하는 것이다. 내가 죽은 후 양효왕을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라고 하였다. 경제는 자리에 꿇어앉아 몸을 꼿꼿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주연을 마치고 경제는 육아경전에 통달한 원앙 등의 대신들을 소집하고 물었다. 태우의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어떤 의미로 말한 걸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태우의 뜻은 양효왕을 태자로 삼는 것이오 라고 하였다. 경제가 그 이치를 물으니 원앙 등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은도 친친의 뜻은 아우에게 위를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자리를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주도 존존의 뜻은 아들에게 그 자리를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은나라의 원칙은 질박을 숭상하는 것이며 질박함은 하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가 친근하게 여겨야 할 일을 친근하게 여김으로 아우를 세웁니다. 주나라의 원칙은 문체를 숭상하는 것이며 문체는 곧 땅을 본받는 것입니다. 존이라는 것은 공경의 뜻인데 그 본원을 공경함으로 장자를 세웁니다. 경제는 물었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두들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금 한나라는 주나라를 본받고 있는데 주나라의 원칙은 아우에게 제위를 계승시키지 않고 아들에게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춘추에서는 이 때문에 송나라 선공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선공이 죽이면서 아들을 세우지 않고 군위를 아우에게 주었습니다. 아우는 국가 권력을 받다가 후에 죽자 군위를 다시 선공의 아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우의 아들 또한 쟁탈하여 자신이 부친의 군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선공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국가가 혼란하게 되고 환란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춘추에는 군자는 상도를 준수하는 것을 숭상한다. 송나라의 환란은 선공이 만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태우를 뵙고 이 이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앙 등의 사람은
사람들은 공중에 들어가 두태우를 아련하고 말하였다. 태우께서는 양효왕을 세우려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만약 양효왕이 죽은 후에는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태우는 나는 황제의 아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원왕 등은 송나라 선공이 적장자를 세우지 않아 환란이 일어났고 그 환란이 5대를 거치도록 단절되지 않았음을 예로 들어 작은 것을 참지 않으면 이 때문에 대의를 해치게 되는 상황을 태우에게 보고하였다. 오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오나라에서도 태우는 그제서야 깨닫고는 기뻐하며 양효왕을 본국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효왕은 그런 생각이 원왕과 여러 대신들에게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원한을 가져 사람을 시켜 원왕을 살해하였다. 원왕은 머리를 돌려 자객을 바라보며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원장군이다. 그대의 차고가 아닌가 라고 하였다. 자객은 차고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칼로 원왕을 찔렀는데 그 칼이 원왕의 몸에 박혔다. 나중에 칼을 조사해보니 새로 주저한 것이다. 장안의 칼을 제작하는 기술자를 모두 신문하니 그 기술자는 양나라의 어떤 낭관이 이 칼을 주저하러 왔다라고 했다. 이 때문에 자객이 밝혀졌다. 사자를 파견하여 자객을 사로잡았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양효왕이 살해하려던 10명의 대신들이었는데 신문관이 이 사건을 추궁하자 효왕의 음모가 분명히 드러났다. 두태우는 음식을 들지 못하고 밤낮으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경제는 잠깐만요. 경제는 매우 걱정하며 공경 대신들에게 처리 방법을 물으니 대신들은 유학의 경서에 통달한 관리들을 파견하여 처리하면 잘 매듭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전숙, 여계주를 파견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이 두 사람은 경서에 통달하고 대례를 알았다. 그들은 돌아와 폐창구에 도달하여 양효왕이 모반에 관련되었다는 공수를 모두 소각하고는 빈손으로 돌아와 경제에게 보고하였다. 경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들은 양효왕은 몰랐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일으킨 자는 단지 양효왕의 총애하는 신하인 양승과 공손 괴물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형을 받았고 양효왕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경제는 기뻐하며 빨리 태우를 뵈러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태우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즉시 일어나 밥을 먹었고 마음도 평정을 되찾았다. 그러므로 경수를 통하지 못하고 고금의 대를 알지 못하면 삼공과 좌우의 근신을 맡을 수 없다. 식견이 부족한 사람은 대롱을 통해서 하늘을 살펴보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저 선생이 덧붙인 것입니다. 요게 이제 그 권58 양효왕세가 제28인데 총평하자면은 효왕은 이제 문제의 동생이었고 문제 아들이고 그러면 경제의 동생이죠, 그죠? 경제의 동생이었는데 일단 사람 자체는 굉장히 유능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경제가 실없이 했던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두태우가 이제 효왕에게 가졌던 기대 때문에 신하의 본분을 넘어서 황제의 자리를 넘보게 됐고 반란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 자손들이 화를 입게 됐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경제하고 이제 효왕하고 그리고 두태우 본인들도 이제 고통을 받게 됐고 그 일의 시작은 일단 사기의 기록만 믿는다면은 경제가 이제 한번 너한테 제위를 물려주겠다라고 얘기한 게 시작입니다. 저소손의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는 사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얘기죠. 예를 들면 너한테 내가 언젠가 100만원을 줄게 아니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는 말은 예를 들면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설령 그게 진짜로 그냥 장난으로 했던 말이더라도 그 말을 한순간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사람들은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게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가가 권 59의 5종세가예요. 근데 이게 10쪽짜리인데
오종세가 다음이 사망세가인데, 사망세가는 야 이제 두 개 남았네. 오종세가하고 뭐 사망세가는 내일 하는 걸로 하죠. 예, 오늘 뭐 지다 10시인데 아이고 내일 아침에 하든지 하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